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아이도 둘이나 있고요. 저희 집안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가 있다면 시댁의 아주버님이 머리만 좋고 양심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우리를 어찌나 못살게 굴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아주버님은 10대 시절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했어요. 주변에서도 수재라고 치켜 세울 정도였으니 남편은 항상 그런 아주버님이 부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주버님은 취업을 하고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어디든 금방 그만두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반백수로 사니 돈도 변변치 못했고 본인도 매번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주버님은 그것을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요새 어떻냐거나 취직 준비는 잘 돼가냐 물어보면 역정부터 내기 일쑤였어요. 아, 시끄러. 너 지금 내가 취직 못하고 있다고 무시하는 거냐?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 요새 취직 시장이 얼어붙어서 그렇지. 원래 나 오라는 곳 많아. 그리고 내가 너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거 알잖아. 나중에 너보다 훨씬 잘 될 거니까 내 걱정한답시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남편은 그것에 대해 형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다면서 감쌌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 탓이 많고 괜한 신경질과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아주버님이랑 얽히기 싫어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아주버님을 항상 감싸기만 하고는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돈이 없을 때 우리 눈을 피해서 시어머니가 용돈을 준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면 그 돈이 아주버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머리가 너무 좋아도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도 똑똑하니까 곧 자기 길 찾아서 갈 거야. 사람에 따라 때가 있는 거 아니겠니? 솔직히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런 것을 말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본인의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에게 괜히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주버님은 그로부터 3년 후에 뒤늦게 로스쿨에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머리가 좋다더니 그건 사실이었구나 싶었고 40대 코앞에서야 로스쿨에 합격해서 드디어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겠구나 싶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은 축하차 시댁에서 만난 자리에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 엄마랑 동생도 다 꽃길만 걸으면 돼. 내가 변호사 되면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를 마. 자, 다들 한잔 합시다. 저는 여전히 아주버님이 불편했지만 어쨌든 합격을 축하했어요. 로스쿨에 합격해서 전문직이 될 수 있으니 이제 아주버님도 자기 삶을 잘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았으면 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날은 기쁘게 축하를 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그 축하를 철회하고 싶어졌어요. 아주버님은 한동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의 고민거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이제까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툭 하면 놀던 아주버님에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때가 되면 시어머니에게 등록금을 받아가고 용돈을 받아가고 그랬어요. 그럴 때 보면 로스쿨에 합격했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 예전이랑 별반 달라진 것도 없어 보였죠. 로스쿨 학비가 그래도 1년에 1,000만 원은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대주려니 전에 용돈이나 좀 챙겨주던 때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요. 아주버님 말로는 공부하느라 돈 벌 시간이 없고 변호사 업계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잘 보여야 한다면서 계속 돈을 받아가는데 그게 너무 심해서 두고 보기 어렵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주버님이 로스쿨 다닌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대로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본인 학비를 대려면 대출을 받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소한의 돈이라도 벌든 방법이야 있을 텐데 아주버님은 항상 시댁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필요 이상의 돈을 받아갔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받아갈 때마다 징징거리는데
정말 듣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주버님에게 항상 돈을 내어주고는 했어요. 아, 엄마, 저 이번 달에 진짜 돈 필요하다니까요. 등록금 내고 나니까 변호사 선배랑 술 한잔할 돈도 부족하잖아. 변호사 된다고 공부하는 아들이 돈이 부족해서 인맥 넓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돈 좀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진짜로 변호사 되었을 때 우리 엄마 덕분이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 모시고 다니지. 안 그래요? 이렇게 아주버님이 징징거리면 시어머니는 당연한 듯이 돈을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칠순이 넘으셨는데 그 나이에도 식당에서 주방 왕임으로 한 달에 400만 원이나 벌고 계셨거든요. 손맛이 좋아서 나이가 많은데도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었는데 그 돈을 매달 아주버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것만이라면 저도 꾹 참겠는데 아주버님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도 툭 하면 돈을 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야, 내가 등록금 내고 나니까 이 품위 유지비가 없어.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 다닐 때부터 줄을 잘 대놔야 하는데 술값은 물론이고 차도 너무 똥차를 타니까 선배들 보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다음 달에 리스로 차부터 새 걸로 뽑으려는데 너 여유 있으면 돈 좀 빌려줘라. 내가 변호사 되면 돈 돌려줄게. 이 형님이 너 뒤도 다 봐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 좀 대줘. 형, 아무리 그래도 작가까지는 우리 집에 애가 둘이다 보니까 우리도 매달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내가 차값 정도는 무리지만 술값 정도는 대줄게. 그 정도면 되지? 아유, 뭔 엄살이야. 너희 집은 맞벌이니까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야. 이 형이 변호사가 되면 너랑 너희 집 먹여 살린다니까. 그러면 지금 차값 대준 것 정도는 진짜 껌값이고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너무 짜게 구는 거 아니야? 한 번은 제 눈을 피해서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들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재빠르게 끼어들었어요.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로스쿨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면서 무슨 리스를 받아서 새 차를 산다고 차값을 찾아요. 저희 그런 돈까지 드릴 수 없어요. 품위 유지는 무슨. 그런 말은 진짜로 변호사 된 다음에나 하세요. 남들은 학비 대출 받아서 스스로 해결하면서 열심히 다니는데 어머니한테 돈 다 받아가고 남편한테도 용돈 받아가 놓고 무슨 돈을 또 달라는 거예요? 로스쿨 갔다는 핑계로 자꾸 돈 뜯으러 오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니 재수 씨, 내가 변호사가 되면 둘 다 이득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지원 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색 내기예요? 내가 참 섭섭하네. 우리 엄마가 로스쿨 등록금 지원해 주시느라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라는 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면 아주버님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 눈치를 보면서 아주버님을 달래고는 했죠. 그러면서 아주버님은 그제서야 못마땅한 얼굴로 자리를 피하고는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럴 때면 진짜로 이 복장이 터졌죠. 그래서 아주버님이 그런 소리를 한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아주버님한테 돈 얼마나 드렸어? 솔직히 말해봐. 저저번 주에도 이미 용돈 드렸잖아. 시댁에서 아주버님이 차 산다고 돈 더 달라고 했을 때 돈 더 드렸지?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야. 얼마 안 줬어. 그냥 변호사 공부한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야. 많이 안 줬어. 걱정하지 마. 아주버님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시어머니랑 당신이 매달 몇백씩 돈을 주는데 얼마 안 줬다는 건 또 당신이 돈을 줬다는 이야기잖아. 내가 진짜 답답해서 남들 같으면 고마워할 만도 한데 아주버님은 어쩜 그렇게 뻔뻔해? 고마워하지도 않잖아. 변호사만 되면 다 먹여 살린다고? 누가 먹여 살려달래?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하여간 당신 다음부터 달라고 할 때마다 돈 주면 나 진짜로 화낼 거야. 그래도 형이 빈말하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변호사 되면 정말로 잘하겠지. 나중에 다 돌려받을 테니까 걱정 마.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이렇게 답답한 소리만 했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하도 뭐라고 하고 돈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였죠. 만약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남편은 아주버님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줬을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제 눈을 피해서 몰래 돈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최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꾹 참고 살았죠. 어쨌든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은 40이 넘은 나이에 로스쿨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 시험을 치렀는데 바로 합격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좀 마음이 놓였죠. 왜냐하면 아주버님이 변호사가 되어야 더 이상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합격했던 날도 시댁에 모여 축하를 했는데 아주버님이 또 아주 떵떵거리더라고요. 봐봐. 내가 금방 변호사 된다고 했지? 이제 우리 엄마랑 우리 동생 호강할 일만 남았네. 변호사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머리가 좋아야 되지. 이제 우리 엄마 나만 믿고 사세요. 저는 사실 허세 가득한 아주버님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 말처럼 우리를 먹여 살릴 것까지 기대는 하지 않았고 그냥 저희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로 폐만 끼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신나하던 아주버님은 로펌에 입사했고 입사를 하자마자 선을 엄청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운이 좋았는지 어느 갑부집 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댁에 와서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여자라니까. 내가 가보니까 3층짜리 집에서 가정부까지 데리고 살더라고. 그 여자가 나한테 완전 홀딱 반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나라면 아주 껌뻑 죽는다니까. 그 여자네 집에서도 변호사 사위 생긴다고 나한테 엄청 잘해줘. 아버님이 나를 만나자마자 양복 한 벌을 쫙 빼주셨다니까. 나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어. 아주버님이 결혼이라니 생각도 못한 일이어서 집안에는 놀라운 경사였어요. 변호사가 된 것도 경사였는데 갑부집 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요. 생각해보니 아주버님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니 사회적으로는 참 번듯한 사윗감일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었어요. 아주버님이 갑부집 딸과 결혼한다는 경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자랑 이야기는 또 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여자친구 아니 약혼자 될 사람한테 이벤트 해주기로 했거든요. 한 번도 내가 뭘 대단하게 해준 게 없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 큰 이벤트 해주고 결혼 도장 쾅 받아두려고. 그런데 아직 월급날이 안 돼서 돈이 조금 부족한데 엄마가 며느리 될 사람 정장 한 벌 사주시면 안 돼요? 주말에 선물로 주려고요. 나도 아버님한테 양복 선물 받았으니까 며느리도 미래 시어머니한테 정장 선물 좀 받아야지. 안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솔직히 기함을 했어요. 아니 이제 취업도 했고 스스로 자립하려나 했는데 또 돈 달라고 말을 하다니. 참 아주버님도 정말 대단하다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좋은 며느리감이 왔다면서 진심으로 너무나 기뻐하시니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어려웠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또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화병이라도 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져서 한숨을 쉬면서 자리를 그냥 피했죠. 그 뒤로 결혼 준비에 돌입한 아주버님은 갑부집 딸이랑 결혼한다면서 집안에서 아주 떵떵거리고는 했어요. 아주버님이 이렇게 더 떵떵거리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결혼할 여자 쪽 아버지가 부자이긴 한데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시작한 케이스라 학벌은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아버지가 사위는 학벌 좋고 직업 좋은 사위를 얻고 싶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셨었대요. 그런데 변호사인 아주버님이 사위감으로 딱 나타나니 아주버님이 이뻐 죽겠다고 업고 다닐 정도로 벌써부터 우리 사위 하고 계시대요. 그러니 더 기세가 등등한 거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반지를 다이아몬드로 맞추겠다, 신혼여행은 제일 비싼 몰디브로 가겠다 하면서 아주 허세를 부렸고요.
그 돈을 전부 시어머니와 제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보면 변함없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계속 한 소리 하는 것도 지쳐서 아주버님이 진짜로 변호사가 되었으니 결혼하면 나중에 일해서 다 갚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믿음이 가지는 않았죠. 어쨌든 아주버님은 또 시댁 기둥을 뽑아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시어머니에게 종종 떼를 쓰는 것이었어요. 아이, 엄마, 남들은 다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마련해 가는데 나는 집이 없잖아. 엄마는 내 앞으로 들어놓은 저축 같은 거 없어? 그래도 명색이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집을 해가야 체면이 쌓이지. 갑부집에 장가 가는데 집 한 채도 없이 어떻게 가? 아이, 엄마, 집 구할 돈 없어? 아주버님은 이렇게 어린 애처럼 떼를 썼어요. 하지만 그동안 아주버님에게 돈을 다 갖다 바친 시어머니에게 집을 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정도 돈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계속 시어머니에게 요구를 했어요. 종종 보니까 저희가 시댁에 와 있을 때도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눈치를 주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결혼할 집 마련하는데 돈 좀 보태라고 말이에요. 아이, 엄마, 내가 집을 마련해가지 못해서 이 여자를 놓치면 어떡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갑부집이라서 내 재력도 볼 거란 말이야. 보통 변호사 한 명 만들려면 집안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잖아. 지원 좀 해줘요. 나도 좀 떳떳하게 장가가자.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 집에 눈치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간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 번 쏘아 붙였어요. 아주버님, 도대체 집 할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달라고 조르는 아주버님도 참 대단하세요. 변호사 되기만 하면 시어머니랑 제 남편 먹여 살린다면서요.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제 결혼 준비 정도는 스스로 좀 하세요. 대출을 받아도 되고 돈이 부족하면 형편에 맞게 준비하면 되잖아요. 아, 이제까지 시어머니랑 저희 집이 아주버님 뒷바라지 한다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자립을 하세요. 그리고 그 돈 많은 여자 쪽 집에서 아주버님 이쁘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집까지 가시려고 해요? 이런 사위 얻은 것만도 감지덕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외치자 아주버님이 또 징징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역성을 든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전과는 다르게 저한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얘, 네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큰 소리는 큰 소리야. 첫째가 변호사 되고 갑부집이랑 결혼하면 우리 모두한테 좋은 일이지. 네가 뭔데 첫째한테 자립을 하라 마라 하는 거니? 원래 신분 상승을 하려면 온 집안이 도와서 해야 하는 거야. 첫째가 갑부집 딸이랑 결혼하려고 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니들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소리는 하지를 마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아주버님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며느리보다는 무조건 아들 편을 들고 싶으셨겠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은 아주버님이 별 볼 일 없으니 제 눈치 보느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아주버님이 진짜로 변호사가 되고 갑부집 딸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기세가 살아난 것 같았죠. 저는 좀 많이 황당해서 그날은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렇게 오래 돈을 퍼주고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못하셨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대차게 거절을 했으니 그날 이후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통해 저희 집에 눈치를 주는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너무 쉽게 본 것이었죠. 그 이후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은 아주버님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저를 찾아와서 계속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얘 며느라, 혹시 첫째가 했던 부탁 생각해 봤니? 결혼하는데 집 구해야 하니까 돈 좀 보태달라던 말 말이야. 생각해 봤어?
어머니,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주버님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결혼 비용은 아주버님이 직접 마련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이제야 변호사가 돼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좀 보태주면 나중에 다 너희한테 돌아갈 거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지만 그래도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동안 해온 것만 해도 우리는 아주버님한테 충분히 잘했다는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지원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잔뜩 짜증이 났고 좀 적당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계속 거절을 하자 시어머니는 점점 더 끈질겨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결국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거절만 할 거야?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 명색이 변호사인데 집은 있어야지. 정 그렇게 돈이 없으면 너희 집이라도 좀 넘겨줘라. 너희 친정은 돈이 넉넉해서 집도 해주셨잖아. 그 집 넘겨주면 나중에 큰아들이 2배로 갚을 거야. 그렇게 뻐대기만 하지 말라니까 좀. 네 시아주버님이 변호사인데 집은 내서 가야 장가 가서도 떳떳하지 않겠어? 어머니,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준 집을 넘겨달라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충분히 아주버님 도와드렸어요. 집까지 넘길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얘가 진짜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변호사 아들이 갑부집 딸이랑 결혼을 해야 우리 집안이 신분 상승하게 되는 거지. 네가 도와주면 너한테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 계속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좀 넓게 생각 좀 해라. 네? 그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어머니. 그리고 저희 집 친정에서 돈이 넉넉해서 해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제 집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은 거예요. 그런 집을 어떻게 넘기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아주버님밖에 생각을 안 하시죠? 진짜 너무하세요. 여보, 어머니 그렇게 싸우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봐요.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두 사람 다 진정을 하고 싸우지들 맙시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와도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그날 너무나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쉽사리 화가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남편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싸우지 말라는 소리만 해대니까 화가 더 났어요. 시어머니가 주장하는 저희 친정이 돈이 많아서 집을 해주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사연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 아들한테 집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뱉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희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평생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제 결혼 자금으로 해주신 집이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부자인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지방에서 장사하면서 살고 계시고 정작 부모님의 집은 낡아빠진 시골 주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갈 때 집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서 평생 돈을 모아 해주신 것이었거든요. 사실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이 요절을 하는 바람에 남동생의 몫까지 저한테 다 주신 가슴 아픈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저에게 특별히 더 애착이 있는 집이었어요. 부모님의 애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분명 시집을 올 때도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해주신 집을 혼수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건 기억을 못하시고 자기 아들한테 집을 해주겠다고 제 집을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분하고 화가 났어요. 이 집안의 돈과 심지어 저희 집마저도 아주버님한테 다 넘겨주려고 하면서 그것이 불합리하고 이치에 안 맞는다는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 너무 분해서 눈물마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서 울고 있어도 남편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답답한 소리만 해댔어요. 여보, 너무 화내지 마.
형도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 집까지 달라고 한 건 아니었을 거야. 그래도 우리 집안 일으켜보겠다고 열심히 살잖아. 어머니는 항상 형 걱정이 많으셨으니까 그러시는 거고 그냥 이해를 좀 해줘. 응? 마음 풀고. 무슨 마음을 풀어? 그런다고 우리 부모님이 평생 돈 모아서 해준 우리 집마저 넘겨달라는 소리를 함부로 해? 아우 진짜 해도 너무하시잖아. 당신도 당신이야. 아직도 아주버님이 진짜로 집안 일으키고 당신한테 돈이라도 잔뜩 쥐어줄 것 같아? 아주버님은 그냥 자기가 이득 보려고 시어머니랑 당신한테 돈 빼가는 것 뿐이잖아. 내가 마음을 풀 게 아니라 당신이 정신을 좀 차려라. 제가 이렇게 화를 내도 남편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더 복장이 터졌는데 얼마 후 남편마저도 정신을 차리게 된 일이 생겼어요. 아주버님이 결국 한 건을 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변에 정비소가 많이 생기면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남편은 과감하게 매장 위치를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매장을 다 알아보고 계약까지 했고 은행에 가서 대출도 받아뒀다고 했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며칠 전에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서류가 미비하다면서 대출을 취소해버린 것이었어요. 남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새로 계약한 곳에 잔금을 못 치르게 된 상황이었고요. 잔금을 약속대로 못 치르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 수백만 원을 날리게 생겼죠. 다급해진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조금만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뭐? 돈을 지원해달라고? 야,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지금 나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네가 필요한 돈은 네가 융통해서 써야지. 이 형님이 변호사가 됐다니까 만만해 보이냐? 어디서 사자 만날 수도 없는 놈이 변호사 형님도 따고 사자가 만만한 거냐고.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 너 그리고 나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거 모르냐? 너랑 나랑은 같은 급 아니니까 자꾸 기어오르려고 하지 마. 그런 부탁은 죽을 때까지 꺼내지도 마. 지금 바쁘니까 끊어. 이렇게 아주버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을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그때 아주버님의 태도를 보고 뒤통수를 아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당장 며칠 뒤에 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뛰어다녔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며칠 만에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남편은 새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날려야 했어요. 게다가 기존의 매장을 유지해야 하다 보니 새로 들어오기로 했던 사람과 계약을 취소해야 해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마저 몇백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자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와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형이고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당신 말대로 형은 나를 그냥 이용해 먹은 것이었나 봐. 그동안 당신 말 귀담아 듣지 않고 당신한테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해.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내 말과 행동을 용서해줘. 남편에게는 그 사건이 큰 충격이었고 큰 시련이었는지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죠.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다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일까지 겪고 나서야 남편은 정신을 차린 것이었어요. 그래, 당신이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아주버님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질이다. 나는 하다못해 우리를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었던 거네. 정말로 본인 배만 채우고 있었던 거구나. 와, 진짜 별로인 사람이다. 나도 지금은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당신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이제 와서 후회가 정말 큰데 형한테도 화도 많이 나더라. 당신이 느꼈던 그 분한 마음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형이 너무 괘씸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는 쓸개라도 줄 것처럼 굴다가 막상 이득 다 보고 내가 힘드니까 모른 척하잖아. 진짜 너무나 실망스럽고 괘씸해서 복수해주고 싶은 생각마저 들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르르 떨더라고요. 뭐 그럴 만도 했어요. 수년을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동생이 힘들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니까요. 저도 남편이 치근하고 아주버님이 너무나 괘씸했어요. 그래서 밤새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주버님에게 따지러 가겠다고 생각을 했죠. 가서 따진다고 해도 그간 갖다 바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다못해 저희 남편한테 준 상처에 사과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주버님이 일하고 있는 로펌에 찾아갔어요. 로펌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앞에 데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스크에 있는 안내 직원에게 아주버님을 찾아왔다고 변호사라고 말을 했어요. 저 변호사 김중필 씨요?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아, 혹시 법무사 김중필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무사인 분은 계신데요. 아닌데요. 저희 아주버님이 김중필 변호사 맞는데 한 번만 다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것이 맞거든요. 저 아닌데 법무사 맞으신 것 같은데요. 명함 한 장 드릴까요? 저희가 데스크에 소속 변호사, 법무사분들 명함 다 갖고 있거든요. 저희 로펌에는 변호사랑 법무사가 다 소속되어 있어서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안내 직원이 아주버님의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라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변호사가 되지 못했으면서 변호사가 되었고 결혼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 돈을 계속 뜯어냈다는 이야기였어요. 로스쿨을 다닌다고 3년씩이나 등록금에 상응하는 돈과 용돈을 뜯어간 걸로도 모자라서요. 게다가 변호사라고 속여서 지금의 결혼 상대를 꼬셨다는 이야기였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니. 그동안 아주버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저는 진짜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찾아보았죠. 변호사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에서 공지를 하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다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아주버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해서 아주버님 이름과 합격 회차를 검색해 보았죠.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다니는 로펌이 아닌 다른 로펌이 뜨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는 아주버님의 사진이 아닌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의 사진이 변호사라고 걸려 있었어요. 즉 아주버님 이름이랑 동명이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아주버님이 우리를 속인 것이었어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분명히 아주버님이 합격자 명단까지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는데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정말 자지러질 듯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거짓말일 줄은 몰랐겠죠.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있을 정도로 꽤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너무 괘씸하니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한 다 알리자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며느라 생각해 봤니? 저번에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내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이 집안채는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싶어서 집을 좀 지원해주면 그 뒤에 큰아들더러 바로 돈을 갚으라고 할게. 변호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 집값 정도는 금방 갚아줄 거야. 변호사 된 큰아들 덕 좀 보면서 살게 된다 생각하고 좀 도와줘라. 저는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명함과 문서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펼쳐 보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큰아들 변호사 못 되었어요. 아니, 애초부터 거짓말로 집안에서 돈 빼먹으려던 사람이라고요. 보세요. 아주버님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가 된 거고 법무사 월급으로는 어머니랑 저희 집 호강시켜주진 못해요.
그동안 우리를 속여서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결혼 상대까지 속여가면서 본인 편한 대로 지내왔던 거라고요. 자, 보시라고요. 제가 로펌 가서 받아온 아주버님 명함인데 여기 보이시죠? 법무사라고 적힌 거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명함을 한참 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믿지 못하시는 것 같자 남편이 옆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동명이인이었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남편이 힘들 때 저버렸던 이야기도 해드렸죠. 어머니, 그간 저희가 완전히 속고 살았어요. 그간 형이 우리를 속이고 돈을 계속 갈취해 갔던 거예요. 형은 애초에 우리한테 돈을 갚을 생각도 보답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요. 제가 정비소 옮기려고 했다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건데 형한테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완전히 모른 척 하더라고요. 형은 어머니한테도 분명히 그럴 사람이에요. 그동안 아내가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정신을 차릴 걸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사실을 다 알고 나자 신음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답니다. 아이고,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완전히 속았어. 그래도 든든한 첫째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빚까지 져가면서 돈 갖다 바쳤는데 아들이 아니라 이거 짐승이었구나. 그래서 결혼한다면서 나한테 예단 같은 거 하나 물어보지를 않았구나. 이상하다 싶었어. 응? 치압가림만 관심이 있지. 지엄이는 어떤지 관심도 없었던 거야, 이 고약한 놈이.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가슴을 쳐가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빚까지 내가면서 돈을 가져다 준 줄은 모르고 있어서 그 말을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도 아주버님을 다 감싸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모로 힘들기는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딱했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자기 좋을 대로 사느라 속여온 것들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웬만하면 그냥 아주버님한테 한 소리하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이 힘들 때 단박에 모른 척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자기를 부양하다시피 했던 저희한테 이러는 건 정말 아니죠. 보아하니까 그 결혼 상대도 아주버님이 변호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오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것만은 또 하지 말라면서 사정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 안 돼. 그래도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래도 저 자식 사람 만들려면 번듯하게 장가는 보내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좋은 집안에 장가가고 나면 걔도 좀 정신을 차리겠지. 그러니까 그 예비 사돈댁에는 아무 말 말아라. 어머니, 어머니가 주면 안 되기는 하셨는데요. 거짓말로 얻어낸 것은 다시 되돌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어머니는 평생 아주버님한테 돈 뺏기면서 사실걸요? 빚까지 져가면서 돈을 가져다 주신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도 그게 힘드셨다니까 지금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도 뭐 더 이상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이제까지 무조건 아주버님 편만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해준 집까지 주라고 요구하셨던 것을 속에 좀 품고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얄미워서 아직 용서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아주버님의 양심 없는 짓에 속아 시어머니가 깔아둔 이 판을 다 깨버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뿌리치고 그 갑부 사돈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갑부네 집에 가서 아주버님의 동생 부부라고 하니 반기시더라고요. 그 집안에도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모른 채로 아주버님 같은 애물단지를 사위로 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결혼 상대인 여자의 부모님한테 아주버님의 실체를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고 자기 자식이라고 어떻게 잘못될까 전전긍긍하셨지만 엄연히 이건 아주버님이 고약한 농간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도 그동안 당해온 것이 많아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라고 속인 것부터 문제인데 결혼을 하더라도 아마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왔을 거예요.
그만큼 허세가 많고 무력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온 것이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아주버님과 연을 끊으려고 하고 있어서요.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그 갑부집 부모님, 특히 여자 아버지는 고혈압이 터져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얼마나 상심이 크면 저러시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오히려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많은 집안이라서 이상한 놈들이 많이 들러붙는데 이번에는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고 말이에요. 두 분은 바로 파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간 것 같았어요. 그간 시어머니와 저희 집에 돈을 빨아먹으며 준비한 결혼이 파혼이 된다고 하자 속은 다 시원하더라고요. 파혼하면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반반 나눠서 다시 가져가니까 그간 준 돈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버님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변호사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는 증거 자료를 넘겨주고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로펌의 담당자는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법을 다루는 곳에서 변호사를 사칭했으니 심각한 일이었겠지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주버님은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저희와 시어머니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수 씨랑 동생이 우리 로펌에 찾아왔어요. 와서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칭을 했다고? 사칭은 무슨? 내가 변호사가 맞는데 무슨 사칭을 했다는 거야. 재수 씨 진짜 환장했어요. 남의 인생 초치려고 환장했냐는 말이야.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저는 그런 아주버님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사실 아주버님하고 결혼할 여자네 집에다가도 말하고 오는 길인데요. 그리고 유언비어요. 나나 우리 남편은 변호사랑 법무사도 구분 못할 줄 아셨나 보지? 변호사는 다른 로펌에 있는 동명이인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주 뻔뻔하시네요. 우리 남편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모른 척하더니 본인 앞길이 급해지니까 찾아오시네요. 이러면서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먹여 살리겠다느니 덕보게 해준다느니. 이제 저희 남편도 그런 소리 안 믿을 거니까 연 끊고 삽시다. 본인이 했던 거짓말 다 수습하고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세요. 야, 동생아. 너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삶에 회방을 놓을 수가 있어? 너도 재수 씨랑 같이 이러는 거야? 너 진짜 형한테 이러기냐? 너무한 건 형이 너무하잖아. 내가 그동안 형 뒷바라지를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힘들다니까 모른 척 할 수 있어? 내가 그때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지 알아? 그리고 변호사라고 사칭한 건 벌 받을 짓 한 거 맞잖아. 다른 사람들 속여서 본인 이득만 볼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머리가 좋으면 뭐해? 형, 그냥 헛똑똑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 아주버님은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결국 또 시어머니한테 어린애처럼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징징거렸어요. 엄마, 얘들 좀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큰 로펌에 취직해서 열심히 잘 다니고 갑부집이랑 결혼도 한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엄마가 좀 말려봐요. 예? 엄마는 내 마음 잘 알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더 이상 아주버님을 봐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목 놓아 울면서 아주버님을 마구 때리면서 이렇게 타박하시더라고요.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몇 년씩이나 내가 번 돈 다 너한테 갖다 바쳤는데 네가 어떻게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 있냐고. 변호사 합격한 것도 거짓말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너 이 애미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마저 이렇게 화를 내며 타박을 하자 그제서야 아주버님 입이 좀 다물어지더라고요. 그간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서야 아주버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날 시어머님은 아주버님을 시댁에서 내쫓다시피 내보냈어요.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연락을 끊겠다는 말을 확실히 전했죠. 아주버님은 결국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나갔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에게는 아주버님과 한동안 연락을 끊고
떨어져 지내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 일 이후 아주 지긋지긋하셨는지 이제는 제 말을 좀 들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아주버님과 연락을 끊었어요. 지금은 아주버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머리처럼 집안에서 돈을 뽑아먹고 결국 중대한 일까지 모두 속이면서 산 아주버님이 제대로 살고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집안 기둥 뽑아먹던 아주버님이 없어지니 집안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좀 홀가분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번 돈을 다 큰아들한테 갖다 바치지 않으셔도 되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사람 구실하기 전에는 절대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그것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관계를 멀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이렇게 배신을 때리니 씁쓸하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칼 같아서 절대 아주버님을 보지 않고 살려고요. 이제서야 저희 집도 마음 놓고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삶에 이런 거짓말쟁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